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 관세 리스크, 연준 회의까지 겹쳤는데 뉴욕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무엇을 무시했고 무엇에 베팅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입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64%, S&P 500은 플러스 0.5%, 나스닥은 플러스 0.43% 상승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불확실성의 한 가운데서도 시장은 위험 회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번 반등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M7,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감이죠. 상승 종목은요, 애플,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종목도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그럼에도 중요한 건 M7 평균 흐름은 플러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메시지는 개별 종목 변동성은 있더라도 빅테크 전체 실적 사이클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번 주 또 하나의 이벤트는 FOMC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예상을 3.5에서 3.75%고요. 금리 인하 즉시 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언제 내리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느냐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말해도 시장은 실적이 받쳐주면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의 성격이겠죠. 정치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또한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발언, 워싱턴발 불확실성 확대. 그런데 시장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과거 데이터에서 보면 셧다운 기간에도 S&P 500, 나스닥 상승이 사례가 다수 있었고요. 시장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는 소음일 수 있지만 실적은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섹터가 강했던 건 아닙니다. 메디케어 지급률 동결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보험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네요. 이건 거시 리스크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에 대한 섹터 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꿀 재료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치는 참고자료, 실적은 결정 변수, 셧다운은 단기 노이즈, 관세는 협상카드, 연준은 시간 문제. 하지만 M7 실적이 흔들리면 지수는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를 방향 결정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좋아서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오르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근거의 중심에 M7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장은 이미 한쪽에 베팅했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숫자가 그 기대를 증명해 줄 수 있을지 이제 확인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1.25%, 테슬라는 마이너스 3.09%, 루시드는 마이너스 3.8% 하락하면서요. 10.64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85% 상승했네요. 거래량은 약 548만 주, 평균 대비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종일 우하향 트렌드입니다. 개장 직후 11달러 부근에서 빠르게 밀렸고요. 오전에 반짝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지선 붕괴 후 하락이 가속화되었죠. 오후 들어서 10.6에서 10.7달러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매도는 빨랐고요. 매수는 늦었습니다. 적극적 악재라기보다는 방어적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8.11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0.10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은 약 마이너스 2.0 밀리언 달러인데요. 공포성 대량 이탈은 아니지만 라지 스케일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히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중이겠죠. 즉, 망해서 던진 게 아니라 이벤트 전 리스크를 줄이는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 도망간다? 아닙니다. 악재가 터졌다? 아닙니다. 이벤트 전 포지션을 가볍게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하방은 10.5불 이탈과 라지 스케일의 유출 확대, 이것은 9.8에서 10불을 재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반등의 조건은 라지 스케일 유입 전환입니다. 12달러 회복과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추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시드는 지금 싸워서 이기는 구간이 아니라 판이 깔리는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루시드가 유럽에서 과연 실패한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일까요?
자, 유럽 전략이 왜 2026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신호탄이 왜 벨기에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시드가 2026년 벨기에에 첫 공식 거점을 엽니다. 이로써 벨기에는 루시드의 5번째 유럽 시장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온라인 판매만 하는 브랜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동안 루시드는 유럽에서 쇼룸을 최소화하지 않았고요. 온라인 중심 DCT 모델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25년 유럽 전체 등록 대수는 319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 특히 12월에는요, 노르웨이, 스위스 판매가 0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럽 총괄이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이제 존재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 EV 시장 죽었나? 아닙니다. 루시드 기술이 경쟁력이 없나?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그래비티가 아직 없다는 것과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 아직 출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루시드는 고급 세단 브랜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SUV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은 세단의 시대가 끝난 시장이죠. 그래서 유럽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8개국을 추가로 진출합니다. 포함 국가는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유럽 5대 자동차 시장 모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임시 CEO 마크 윈터 호프입니다. 흥미로운 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미 루시드 에어가 소량 등록됐습니다. 에어 퓨어, 에어 투어링. 이건 판매 성적이 아니고요. 시장 진입 전 쇼룸과 내부용 등록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준비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는 말합니다. 그래비티 유럽 인도는 2026년 1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 인도 사례는 없다고 밝혀졌고요. 다만 중요한 사실 하나, 유럽 사양 그래비티 생산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네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연이지 취소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의 유럽 성적만 놓고 보면 루시드 모터스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루시드는 무작정 확장하지 않았고요. 준비되지 않은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점을 만들고 전략을 바꾸고 그리고 그래비티라는 카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025년은 공백의 해였고요. 2026년은 방향이 명확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루시드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 출발선에 정확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겠죠. 이제는 그 방향이 판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